이 키워드는 뭘까요? 국민의힘의 귀인들이요. 귀인이면 큰 도움을 주는데 국민의힘에 큰 도움을 준다 이 뜻일까요? 자, 그러면은요. 어떤 귀인들 얘기길래 이 키워드가 나온 건지 먼저 영상 속에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동양대 표창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뭐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건 뭐 저는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그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 판결에는 당연히 판결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당의 귀인들입니다. 요즘에 그죠? 이분들 덕분에 국민의힘이 별로 덜 후진 사람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뭐 돈봉투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죽창가를 틈만 나면 그 소환하는 전 장관 이런 분들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는 아니지 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국가의 귀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저분들을 국가의 귀인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청래 의원의 가장 최악수라고 봐요. 내가 물러서면 이 다음은 이재명 지도부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친명 대 비명의 갈등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논리를 들여온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제가 볼 때 귀인 한 명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귀인 추가요. 이런 식의 무지막지하고 무도하고 쪽팔리고 파렴치한 주장을 왜 합니까? 그리고 있지도 않은 친명의 비명의 갈등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방어하는 논리를 쓰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래서 귀인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군요. 신성범 최원님, 지금 이 영상 여러 가지 영상이 나왔는데 그중에 민주당과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지금요. 뭐 아까 조국 전 장관도 있었고요. 뭐 이재명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까지 나오고 뭐 이해찬 대표 등등등 쭉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 정말 지금 여당 소속이시니까 여당의 최고의 귀인 딱 한 명만 꼽으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가장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아시는 대로 뭐 다른 거 차치하고 지금도 보면 결국은 무슨 고맙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아주 강한 자기의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글쎄 뭐 당내에서 뭐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끌려가는 눈치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버텨주는 게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는 고맙다는 표현보다는 정치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정혁진 변호사, 지금 유희숙 전 의원이 뭐 귀인 얘기를 끄면서 뭐 화면에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뭐 4명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귀인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도 별로 볼 거 없어요라는 취지의 설명을 붙였거든요. 네.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누가 못하나 게임인 거죠. 그런데 더 못하는 쪽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신 차려가지고 저 귀인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럼 큰일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사실 귀인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분들보다 뭐 겹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3명 꼽으라고 하면요. 예. 조국 남국 송영길 전 대표.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원탑은 역시 이재명 대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권 교체에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치한 지 1년도 안 된 예. 그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야당 후보가. 그런데 예. 그 야당 후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검사였잖아요. 검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후보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왜 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기준으로 작년 그 3월달 돌아가 보면 예. 부대 법카였던 것 같아요. 아. 부동산, 대장동, 그 다음에 법인카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막 움직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윤희숙 의원의 전 의원의 이야기는 결국은 뭐 그 민주당을 공격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메시지가 더 강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타선인데도 국민의힘의 타율이 예. 뭐 3할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지지율 문제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귀인이 많은데도 지금 기껏 나오는 지지율이 3할이냐? 지금 이 얘기를 덧붙여 주는 건데. 자, 현근택 위원장은 앞서서 뭐 민주당에서 이제 부대변인도 맡고 계시고 뭐 논평도 많이 내셨는데 과거 대선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글쎄요 이게 뭐 비판일까 뭘까 뭐 귀인 얘기를 꺼내면서 여러 인물 덕에 뭐 국민의힘이 별로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내놨거든요. 이거 논평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민주당이 뭐 다른 당 걱정할 처지가 아니어서요. 아. 굳이 제가 보기에 뭐 논평할 필요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지금 뭐 윤희숙 의원도 사실은 뭐 본인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런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뭐 어찌보면 이제 다 모두 가게 하고 있는 건데 예.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귀인들이라 그러지만 결국은 아마 이제 조국 장관 출마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아. 이해찬 대표는 일단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지 정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수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정청래 의원 아마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이제 지금 김근식 교수가 한 얘기인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 하고 이랬으면 예전에는 뭐 상임위원장은 안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례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무슨 최고위원 하면은 상임위원장들은 다른 분들한테 했었어요. 그게 어쩌면 관례상 되었던 건데 이거를 뭐 또 친명 비명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건 저는 좀 이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사실 상임위원장은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당내에서 어떤 무슨 혁신기구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혁신위원장을 한다는데 반대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상임위원장 하는 거를 뭐 친명과 반명의 구도로 만들어가는 거 그거는 저는 지금까지는 잘 안 봐온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안위원장짜리, 그러니까 과방위원장하고 1년 하고 이제 1년짜리 행안위원장 만드는데 그것도 당내에서 여러 비판이 있는데 그걸 계속 본인이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거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내놓은 설명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무너지고 밀리면 이재명 대표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뭐 기꺼이 무슨 입술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해놨거든요. 아니 뭐 행안위원장이 이제 경찰을 관할하기 때문에 뭐 수사라든지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행안위원장 한다 그래서 뭐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민주당의 저 행안위원장 할 분이 정청래 의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자꾸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와 행안위원장 연결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청래 최고위원 입장을 결국은 비판하시는 거네요.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각 당의 정치 예. 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 당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뭐 선수가 됐든지 아니면 원래는 2년 합니다. 근데 1년씩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뭐 6개월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예, 안 분해서 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왜 뭐 대표 지키기 뭐 지도부 이걸로 연결시키는 거가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들어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행안위원장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이걸 그렇게 하지만 하고 싶은 건가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조율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밖으로 뭐 표출해서 해결하는 게 저는 과연 옳은가?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물론 당내에서도 상임위원장하고 서로 티격태격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거는 그냥 원내 지도부끼리 이렇게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지 이거를 예. 자꾸 뭐 개파 간의 문제를 예. 끌고 가는 게 저는 사실은 조금 옳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청원 얘기를 꺼내면서 본인의 어떤 입장 주장의 근거로 좀 삼는 듯하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서는 제가 알기로 최단기적으로 행안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단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명령을 당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현 교수님, 그러니까 본인 지지 많이 받고 있다. 본인이 행안위원장 되기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뭐 지금 5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청래 의원이 지금 169석의 예. 제1야당의 수석 최고위원, 예. 3선 의원입니다. 근데 저는 저런 대처 모습이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지금 앞서 현근택 부원장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친명
비명 구도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정청래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뭐 입술이 되겠다면서요. 그게 무엇을 의도했던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행안위원장을 하는 거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비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뭐 선임 촉구, 행안위원장 선임 촉구 청원 5만 명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원내 지도부에서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왔습니다. 원내 예.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의원들이 예. 이걸 당원들의 의견으로 청원으로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하나의 자기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그것 또한 지금 수석 최고위원 3선으로서 별로 온전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태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상임위원장 인선 과정에서요. 민주당 의총에서 불발이 됐던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현역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쇄신하겠다면서 이른바 상임위원장 인선, 특히 김남국 코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도덕성 위기가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이 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속에서 뭔가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나눠먹기 식으로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반성에 출발한 겁니다. 예. 자, 그 와중에 환경부 장관을 했던 한정혜 의원, 예. 그다음에 전 원내대표를 했던 박홍근 예. 원내대표, 다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나오자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로 갔죠. 그렇죠. 원내 지도부에 위임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정청래 의원만 위임하지 않고 있는 건데, 자, 이미 정청래 의원은 과방위원장 사퇴서를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이제 원내 지도부의 몫입니다. 예. 원내 지도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청래 의원을 행안위원장이 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예.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뭐 재선까지 확대한다든지 나름대로 이 뭔가 원내 지도부가 쇄신형 어떤 그 리더십을 좀 발휘해줘야 된다. 예. 저는 그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제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다면 맞지 않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아까 정우택 부위원장께서는 글쎄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안위원장,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왜 이렇게 강하게 맡겠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정청래 의원의 핵심 요구는 이거죠. 이게 원래 지금 이게 지난 삼선 원도로 하기로 하면서 예. 또 이게 지난번에 국회 여야 예. 협상 과정에서 예.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맞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씩 하기로 했다 1년씩 그러죠. 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예. 그것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왜? 저쪽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 아무 논란 없이 지금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 당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물론 그건 저쪽 당의 문제죠. 예. 자, 거기에 장제원 의원도 갔으니 나는 내가 그 맞교대하기로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정청래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해라. 약속대로 가자. 행안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하는 게 정청래 의원의 주장인 거죠. 신성범 전 의원님, 예,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일단 저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정청래 사태로 발전할 겁니다. 저게 본질이 정청래 강성 지지자 개딸 이재명 대표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강성은 당원들 5만 명 이상이 왜 정청래를 안 시키는 거야? 정청래야말로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 결사옹호할 수 있는 사람인데라는 논리란 말이에요. 이 논리를 차용해서 정청래 의원을 밀어붙이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강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글쎄 과연 쳐낼 수 있을까? 다른 의원들 이렇게 되면 못 쳐내면 다른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정청래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야죠. 자, 앞서서요. 사실은 이 주제가 무슨 국민의힘의 귀인 뭐 이런 게 주제였거든요. 키워드가. 근데 그중에 한 분, 귀인의 한 명으로 꼽혔던 분이 조국 전 장관인데요.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최근에 뭐 SNS, 유튜브 등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뭐 이 구독자가 늘었다 뭐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이거 입시 비리 관련해서 뭐 이제 판결 끝났고 뭐 재판 중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조민 씨가 기재돼 있다 그래요. 공범으로, 입시 비리 공범으로. 근데 아직까지 검찰 쪽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공범이면 통상적으로 같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뭐 이런 건데 아직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입시 비리 요 혐의와 관련해서 8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합니다. 조민 씨의 경우는. 그럼 아직 한 2달 정도 남은 건가요? 자, 그 사이에 과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겁니다.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야 이게 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아까 뭐 조미 씨하고 조국 전 장관 영상이 먼저 나오는데요. 조미 씨의 다른 영상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방향성을 크게 잡는다기보다는 좀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편안한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자아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2의 약간 자아 실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요. 오늘 법조인 두 분 나와 계시거든요. 전혁진 변호사 그리고 송구택 부원장도 변호사신데요. 우선 전혁진 변호사. 검찰이 8월 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뭡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는 걸로 바뀔 수 있다?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겠죠. 왜냐하면 입시 비리는 업무방해죄거든요. 예.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런데 조민 씨의 마지막 그 부정 입학 관련된 서류 제출한 게 2014년 6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2021년 6월 달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어야 됐는데 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범이 기소가 되면 시효가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공범이 누굽니까? 정경심 교수잖아요. 예. 그런데 공범에 대한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는 2019년 11월 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된 게 2022년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년 한 1, 2개월 정도 그 중단이 돼 있었던 건데. 공소시효가 그 사이에는 멈춰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2021년 원래 6월에다가 2년 한 2개월 정도 더하니까 2023년 올 8월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민 씨가 자숙하고 이렇게 좀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지금 실형 나와가지고 한 분은 감옥에 계시고 한 분은 감옥에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딸까지 그러냐 이런 생각을 인지상정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유튜브 하면서 나는 떳떳하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거기에다가 조국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기소해야 되겠다 원칙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인지상정으로 봤을 때 예. 어머니가 감옥에 있잖아요. 왜 감옥에 있습니까? 나 때문에 있잖아요. 예. 내가 대학 잘 보내려고. 수혜자잖아요. 그렇죠. 최종 수혜자잖아요. 지금. 그런데 물론 이제 정경심 교수가 허락했을 수도 있고 뭐 그랬겠지만 예. 저렇게 막 유튜브 찍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차 타고 그러고 있는 게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일까 저는 좀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송구택 변호사께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법적으로 우리 정 변호사님 의견에 거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범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면 중지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기소 안 했거나 이랬으면 이게 굳이 언론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 시간 지나면 아까 말씀처럼 이제 한 2년 동안 정지됐다가 연기되면 좀 지나면 이제 만료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얘기를 꺼내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기소를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보통은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면 대부분은 기소를 합니다. 통상은 다. 통상은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고민 지점이 이럴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아니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도 처벌받는데 본인까지 하느냐.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법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뭐 민주화 운동 때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구속되면 예, 뭐 예. 아버지만 처벌하고 아들은 봐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 부부가 같이 했을 경우에도 예. 뭐 남편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의 고민 지점인 같은데 이게 최근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뭐 기소를 어느 정도 하지 않겠냐 또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기소를 할 것 같다. 전혁심 변호사는 지금까지 기소를 안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최근에 할 것 같은 걸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약간 이렇게 전망, 추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기소가 되면 참 또 뉴스로 크게 나오겠네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